네, 뉴스타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일 아침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탈출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네요. 네,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자국 선박들을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해왔고, 이 선박과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탈출시킬 것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동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일 월요일 아침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도적 절차가 당사자들에게 선의를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방해를 받는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종전안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도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과 함께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9개 종전안에 대해 지난 2일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마련해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안 대신 한 달 안에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완전한 종전을 요구했는데요.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해상 봉쇄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 메커니즘 구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도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받아서 검토에 나섰다고요. 네,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고 이란의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제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핵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새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죠. 이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네, 미국은 이란이 곧 유정을 폐쇄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음 주쯤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 정권의 자금 유입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서 현재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47년 동안 훔친 자산이 없어지거나 동결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나섰지만 매우 적은 수익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베선트 장관은 또 원유 등을 구입해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해왔던 중국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 다음 달 14일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유가로 공제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거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7개의 국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지만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에 6만 2천 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2만 6천 배럴, 쿠웨이트는 1만 6천 배럴, 카자흐스탄 1만 배럴, 알제리 6천 배럴, 5만 5천 배럴 등입니다. 이번 감산 완화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에 대응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는 그동안 회원국에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 왔습니다. 지난달 UAE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펙에서는 UAE 이후에 다른 가입국이 연쇄 탈퇴하는 걸 막고자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는 당근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서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에서 2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45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8.3%, 2월 28일 이란 정쟁 발발 이후로는 49% 상승했습니다. 이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미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가 낮아졌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0, 2025. 네,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거는 다름 아닌 미국인데 막상 미국은 원유 수출 특수를 누리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K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약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K플러 집계에서 현재 매일 50척에서 60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미국 항구로 향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이들 선박 상당수는 전쟁 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의 선박들로 중동 공급 차질이 발생하자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 겁니다. 다만 정유시설 대부분이 중동산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미국산 경질류는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 노선 변경은 영구적 재배치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업계에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인데요. 다만 K플러는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근본적으로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답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에 보복에 직면한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에 두 정상 간의 갈등이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의 건설 자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전쟁 이전과 동일한 물량의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필자재는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AI가 6.3 지방선거 캠프의 실세라는 서울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AI 챗봇을 통한 실시간 소통부터 여론 분석, 최적화된 유세 동선까지 선거 캠페인의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폼과 공보물 시야는 물론 유세 안무를 짜는 데에도 AI가 쓰입니다. 이제 공보물과 인력 공세는 옛말이고요. AI가 선거 캠프 사무장과 보좌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은 물론 군소정당과 정치 신인의 선거 장벽도 확 낮췄습니다. 각 정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AI 활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가 선거운동 지형을 바꾸는 건 이미 활발한 흐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엔 험지에서 참신한 도전에 나서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정치 지형을 바꾸는 이색 후보들 소개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 특별시 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천혁진 예비후보는 특전사 출신이고요. 경북도 의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임민혁 예비후보는 프로축구 골키퍼 출신입니다. 각각 보수와 진보의 험지인 곳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출마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 의원에 도전하는 윤혜아 후보는 소아암 판정을 받고 성장 장애를 겪은 청년 장애인입니다.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 의원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깨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전한 후보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선전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한 달 전보다 9.3%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의 급매는 이미 대부분 팔렸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나머지는 버티기나 증여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호가가 벌써 수억 원씩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의 증여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월세 부족 현상이 경기 권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여부가 아파트값의 향방을 가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들고 비싼 서울 아파트, 부실하게 지어졌다면 배신감 많이 들겠죠. 중앙일보가 서울 아파트 단지의 안전등급을 전수조사했는데 48년 된 관악구 구축보다 부실한 35억짜리 강남구 신축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등급은 우수인 A부터 불량인 E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절반인 1,900여 곳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결함은 있지만 기능 발휘엔 지장이 없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란 뜻입니다. 문제가 없는 A등급 단지는 72곳으로 대부분이 신축의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신축인데도 B등급을 받은 단지가 56개였고요. 강남 3구에만 20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시공사가 부실 공사를 했다면서 법적 분쟁 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D등급은 20곳으로 나타났는데 10곳이 강서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만 강서구청은 보수 공사를 한 뒤에 현재 9곳은 C등급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불량 2등급인 단지는 서울에 없었는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안전등급이 궁금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6.3 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주요 도시를 훑으면서 민심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의 소망을 담은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의 목소리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930만 각계각층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바람도 다양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타이틀을 주기 위해 공천장을 받은 2명의 정치인이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MZ 감성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며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헌정사천 5선 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원호 후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 민심은 어떨까? YTN이 4개 자치구를 추려 현장을 훑어봤더니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안정적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원호 후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님을 뽑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서울의 특색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 비중도 컸는데 상당수가 부동산 이슈를 첫 손에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강북의 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집값 안정 정책과 재건축 구상 등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부동층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집값 관련된 정책에 좀 중점을 둬서 볼 것 같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낫게 해줄 행정가를 뽑겠다는 민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색채가 강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서울 시민만의 특징으로 읽힙니다. 정책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육아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대 서울시장 성적표는 5대5 박빙입니다. 최근에 민주진영이 내리 3선을 한 뒤 오세훈 시장이 2번 연속 이겼습니다.
선거까지 앞으로 30여일, 진용은 갖춰졌고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입니다.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서울 시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PK 지역 민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어제 경남 창원과 진주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던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어서 부울경 공천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포항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 대회에 나서 선거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늘 낮 여의도에서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과 회동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안 강력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별법 처리 반대를 위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회동 참석자는 국민의힘 새 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의 김성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쟁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도 우리도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운숙 생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3살짜리 아리한테 하는 것처럼 휴대폰부터 뺏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호르무즈의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원유 저장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이게 원래 이제 4월 13일 미국이 오만만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해상 봉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펜타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봉쇄 이후에 약 3주간 이란 유조선 31척, 원유로 따지면 약 5,300만 배럴이 걸프만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 그 손실이 약 48억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문제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는 끝없이 뽑아낼 수 있지만 이게 저장 공간이 없으면 결국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미 노후 유조선을 바다 위에 저장 탱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육상 저장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유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란이 택한 방법이 선제적인 감산이에요. 그래서 저장 탱크가 완전히 차서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발적으로 산유량을 줄여서 충격을 좀 분산시키겠다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감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재 시기에 멈췄다가 다시 생산하는 그런 좀 기술들을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저장 공간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기간이 남은 게 한 수주에서 한 달 정도다라고 지금 그리 길지 않은 상황에 아마 저장고가 다 찰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협상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가 다다르는 시점을 다음 주쯤으로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로 폐쇄가 된다면 그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협상 상황에서 협상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제 굉장히 압박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유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유 5,300만 배럴이 시장에 이제 풀리고 지금 이제 이
결국은 이란이 이 협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에 이제 묶여있던 원유 5,300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란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무조건 감축하거나 파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와 UAE 등 오펙 플러스도 여유 생산 능력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은 추가 공급 능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셰일 오일 여기에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결국은 전쟁 직전이나 연초 수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얘기한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끝나고 그거는 조금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과도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유가가 낮아지면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부터 꺾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있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셰일 오일 증산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행정부에서 원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즉각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말이 바뀐 상태인데요. 좀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가려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뉴욕에서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WTI 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가격이 다 배럴당 100불이 넘는 상태란 말이죠. 미국 내 유가가 4.446불, 1갤런의 휘발유 값이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이제 숫자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가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물가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거가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질 거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고 실질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란도 이제 미국에서 받은 제안들을 어떻게 검토할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다시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소폭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유가 상황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 시장 보면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S&P나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 유가 시장이랑 증시랑 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가나 유가의 이슈보다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큰 상승 동력 중에 하나, 나스닥이 우리 S&P 500도 7,230.12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도 25,000선을 처음으로 종가 기준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애플의 분기 매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한 3.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러니까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들을 전부 다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이제 시장에 우리가 반도체나 뭐 AI 관련한 인프라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거든요. 투자 예측치.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를 다 올렸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AI 관련한 부분에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달 말에 지금 봉쇄 수개월 발언 직전에 트럼프의
유가가 일시 하락하면서 좀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이것도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시작할 때 주가가 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보다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4월 30일 장중에 예. 6,750.27을 찍어서 사상 최고치를 우리가 한번 기록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더 예. 중요한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총이 사실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조 클럽의 상장사가 405곳으로 해서 400곳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200개에서 300개 1조 클럽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300개에서 400개 넘어가는데 지금 9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렇죠. 예. 주식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지수가 뭐냐면은 숫자가 SK그룹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 601조에서 4월 30일 1,139조 원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89.6%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0대 그룹 가운데 증가율 1위고요. 뭐 삼성전자가 2위긴 하지만 사실은 68%가 증가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강세장의 이제 진짜 주도주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HBM에 예. 가장 노출된 SK 라인업이 가장 높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끌고 간 가장 큰 동력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난달 그 수익률을 보니까요. 네.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외국인 수익률은 57% 그리고 개인은 18% 정도였는데 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던 겁니까? 이제 개인의 평균 수익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3%인데 사실 시장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30.6%거든요. 거기에도 개인은 못 미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전력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원전 이런 부분이잖아요.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공통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서 필요한 그 전력 수요 확대에 대해서 투자를 외국인들은 거시 데이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AI 뭐 투자 가이던스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데다가 명확하게 외국인 자금이 투입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10개 종목은 보면은 엔터, 바이오 이러한 후행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뷔페에 가서 이렇게 줄이 맛있는 그 음식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좀 옆 테이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행 종목들이 우리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종목들을 아직 사실 좀 덜 뜬 거, 좀 싼 거 이런 것들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엔터 바이오 같은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먼저 선점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종목을 후행해서 이제 사다 보니까 사실 이미 고점에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서 수익률이 더 추가적으로 안 오른 영향도 좀 크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좀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3배 정도가 벌어진 것 같아요. 네네. 언제나 개인들이 쉽지 않은 장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증시를 이끈 거는 반도체가 거의 혼자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것도 반도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기존 전망치에서 0.8%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반도체 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4.1%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증가율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 한 종목이 한국의 제조업 성장을 거의 끌고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K자형 예.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그 산업들이 좀 아래로 가는 업종이 K자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중심 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HBM 같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첨단 공정은 고도로 좀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혼자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기계가. 파급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이제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호황이 내수로 잘 확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 체감 경계하고 그다음에 거시 지표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만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장률 현대경제연구소가 좀 높게 잡았거든요. 2.7% 성장이라는 숫자가 거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쭉 짚어본 것처럼 반도체 그동안은 아주 시원하게 갔는데 네.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제 이번 달 21일부터 파업 시작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그 노조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성과급 자체가 좀 그 반도체 부분 DS 쪽으로 다 몰려서 네. 그 안에 이견도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DS하고 DX로 이제 2021년부터 예. 이렇게 두 부분 체제로 바꿨잖아요. 부품과 완제품 이렇게 그렇죠. 나눠진 거네요. 반도체하고 완제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예전에 얘기하면 가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이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DX 부분은 영업이익이 1분기에 36% 정도 급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노조의 핵심 요구, 다시 얘기하면 영업이익의 15%를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DS 부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노조가 노조 활동하는데 그 활동비로 3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5만 원 노조비가 올라가면서 DX 부분이 이제 우리를 빼고 하는 그 잔치다라고 하는 비난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불만이 폭증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DS 부분은 1인당 우리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X 조합원의 불만이 폭증을 했고요. 그래서 4월 28일에 500명, 4월 29일에는 하루 1000명 넘게 지금 탈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성과급의 한탕주의다 아니면은 뭐 폐쇄적 이익 카르텔이다 이러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노조라면 보통은 이제 전체 노조원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다수 부분이 소수 부분에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좀 폐쇄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반도체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업 부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같은 것들도 약간 하향 조정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CT그룹에서 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네.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네, 조정을 네. 하면서 노조 리스크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아마 그 IB의 애널리스트가 그 노조 리스크를 아마 거기에 예상 그 가격에 집어넣은 게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요구하는 그 금액 자체가 약 한 40조 원 정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의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이제 다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R&D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주가를 조금 낮춘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하나 있고요. 지금 삼성 계열사에서 파업을 이야기하는 곳이 여기만은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수출 증가익을 보면은 4달러 중에 1달러는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수출이. 이제 그 정도로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들은 지금 제조업 전체가 지금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까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전체 이제 국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삼성 계열의 다른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우리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 노조랑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노조가 할 때 좀 제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협상이 잘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또 재협상 들어간다고 해서요. 네.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숙 생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비는 대체로 그친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는 그래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요. 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이긴 하지만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맑은 봄 날씨를 회복한다고요? 네, 오늘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또 오전까지 강원도에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8.7도, 광주 10도 등 예년보다도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부산의 낮 기온 모두 20도로 어제보다 5도 안팎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5월 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